네, 저희가 EDA 발표를 하기 전에 세션이었던 인트로 투 딥러닝 세션에서 이제 기초 개념들을 다뤄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뉴럴 네트워크, 특히 MLP와 함께 미니 배치, 손실함수, SGD, 그리고 여러 옵티마이저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오늘 진행될 세션은 다음과 같이 먼저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고 이미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인 특징 추출, 그리고 지난 세션의 연장선에서 MLP가 가진 한계점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지 처리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은 CNN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CNN의 핵심 구성 요소인 커널과 합성국 레이어, 그리고 패딩, 스트라이드, 수용 영역, 풀링, 그리고 프로퍼게이션까지 차례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는 마지막으로 CNN의 역사를 열게 된 알렉스넷 모델, 그리고 간단한 CNN의 구현 사례를 함께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코드와 결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컴퓨터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컴퓨터 비전이란 이제 이미지나 영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서 컴퓨터가 인간과 유사한 시각적 인지 능력을 갖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양이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귀여운 고양이다라고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듯이 컴퓨터도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이미지를 사람이 보는 것처럼 고양이의 형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RGB 값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숫자 배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의 목표는 이제 이 픽셀 값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에는 여러 가지 세부 태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분류입니다. 네, 이미지 분류란 이미지가 어느 클래스에 있는지 속하는지 판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 안에 있는 객체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토끼인지 그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분류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객체 탐지인데요. 객체 탐지란 이제 이미지 속에서 객체의 위치를 네모난 바운딩 박스에 표시를 하고 그 클래스를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에 있는 상황을 컴퓨터가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아지가 웃고 있고 바닷가 앞에 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같은 물체라도 각도나 조명, 그리고 배경 가림, 심지어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생김새가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뷰 포인트부터 봐볼 건데요. 얘는 시점이라는 문제입니다. 같은 물체라도 보는 각도가 달라지면은 컴퓨터는 이제 얘를 다른 픽셀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동일 객체로 인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클루전인데요. 얘는 가림을 뜻합니다. 물체의 일부가 다른 물체에 가려져 있어도 얘를 인식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커튼 뒤에 숨어버리거나 하면은 얘를 고양이로 인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조명 조건이 바뀌어도 물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intra-class variation인데요. 얘는 클래스 내 변동이라고 해서 같은 고양이더라도 색깔이 다 다르고 품종 다르고 자세가 다 다른데 얘를 이제 고양이라는 하나의 객체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관점이나 조명, 가림 등 다양한 변형에도 변하지 않는 좋은 특징을 추출을 해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그래서 신경망이 사용이 되기 전에는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을 해냈었어요. 예를 들어서 SIFT나 MCT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주요 특징을 찾고 그 특징들을 벡터로 표현해서 분류 모델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FT는 이제 이미지의 스케일이나 로테이션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었고, MCT는 이제 한 픽셀 주변의 영역 밝기 변화에 따라서
특성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영역의 밝기 변화가 중시 픽셀보다 밝으면 0, 어두우면 1로 인코딩해서 그 결과를 비트 스트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되는 특징들을 bag of features라는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이미지가 각 특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해서 벡터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식에는 아주 큰 한계점이 있는데 이건 바로 사람이 어떤 특징을 추출을 해야 될지 직접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다중 클래스 분류와 같은 복잡한 문제에서는 얘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MLP,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MLP는 이제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선형뿐만이 아니라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함수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MLP의 구조는 크게 입력층, 그리고 여러 개의 은닉층, 초록색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뉴런과 연결이 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렐루나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은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서 비선형성을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그래프들은 이제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XOR 게이트 문제에서 직선으로는 이 X와 O를 분류할 수 없다고 배웠었잖아요. MLP로는 이게 가능해졌다고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출력을 0 또는 1로 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는 이제 입력값을 0과 1 사이의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렐루 함수에서는 이제 입력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을 추출하고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이제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네, MLP는 이제 선형, 비선형, 그리고 다중 클래스 분류가 모두 가능하고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SVM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었죠. 근데 얘가 이미지 처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이제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펼치는 그 flatten 하는 과정에서 픽셀 간의 중요한 공간 정보가 손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지의 위치나 형태 같은 중요한 특성을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뉴런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과적합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1차원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양이 귀나 꼬리 같은 위치 정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MLP 모델이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고양이를 잘 분류를 했다고 해도 고양이의 자세가 원래 서 있었다가 누웠다. 바뀌어버리면 고양이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모델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패턴을 학습한다기보다는 이제 훈련 데이터의 특정 구도나 위치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미지의 지역 패턴이랑 공간 구조가 효율적으로 다루기 힘들었던 MLP의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제 CNN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CNN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CNN이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인데요. 얘는 이제 딥러닝의 모델 중에 하나로 주로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여기서 컨볼루션이란 무엇이냐면 합성 곱인데요. 얘는 이제 작은 행렬을 이미지 위에서 이동을 시키면서 각 위치와 유사도를 계산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연산입니다. CNN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한다는 점인데요. 얘는 이제 사람이 CV에서 직접 특징을 추출해내야 된다는 전통적인 방법이랑 제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은 사람이 보는 이미지와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미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강아지를 보고 있지만 컴퓨터는 픽셀의 RGB 값으로 이루어진 숫자 배열을 보게 되는 거죠. CNN은 이 숫자 배열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추출해서 최종적으로는 강아지라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CNN을 사용해야 할까요? CNN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대폭 절감이 된다는 거죠. 이제 기존의 신경망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연결을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파라미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연산량이 과도하게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CNN은 작은 필터를 사용하고 이제 이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공유하는 가중치 공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덕분에 파라미터 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 정보 보존인데요. 이제 FC 레이어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펼치는 과정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과정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의 눈과 입을 인식해내는데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줄로 펼치게 되면 눈, 코, 입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CNN은 이미지의 3차원적인 구조, 즉 가로, 세로, 그리고 채널의 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특징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의 공간적인 구조를 보존하고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CNN의 핵심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이제 FC 레이어, fully connected 레이어인데, 여기서 어, CNN에서도 마지막에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MLP에서의 FC 레이어가 단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CNN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왜 CNN에서도 FC 레이어를 사용하냐라고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선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레이어들이 하는 역할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MLP에서의 FC 레이어는 MLP는 오직 fully connected 레이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특징 추출 그리고 최종 분류를 모든 역할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1차원의 긴 배열로 펼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CNN에서의 FC 레이어는 이제 MLP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랑 폴링 레이어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먼저 이미지의 공간적인 특징을 추출을 하고 역할을 끝마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특징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넘겨받아서 오직 분류만 담당하는 것이 CNN에서의 FC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이제 의미 있게 요약된 그런 특징 맵을 입력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MLP에서의 FC 레이어는 이제 맨땅에서 시작해서 특징 추출이랑 분류를 모두 혼자서 다 해내는 거고, CNN에서는 이제 잘 만들어 놓은 특징들을 보고 결정만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류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CNN이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성인데요. CNN은 이미지의 지역성이라는 특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NN은 작은 영역부터 시작해서 얕은 층에서는 엣지나 색상 같은 저수준의 특징을 학습하고, 그리고 층이 깊어질수록 이런 저수준 특징들을 조합해서 눈, 코, 입과 같은 그런 고수준의 특징들을 계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CNN은 인접한 픽셀이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행, 이동 등 변형에 강하다는 건데요. CNN은 이미지 속 객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잘 인식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CNN의 핵심 특성인 Translation Equivariance라는 거 덕분인데요. 얘는 이제 같은 필터를 이미지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얼굴이 이미지 왼쪽에 있든 오른쪽 밑에 있든 이런 동일한 필터가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GAP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GAP는 이제 Global Average Pooling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통해서 이제 모델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CNN의 마지막에는 이제 FC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FC 레이어에서도 여전히 많은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대신에 GAP를 사용하게 되면 파라미터 수를 대폭 줄여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GAP는 각 특징 맵에서의 평균을 내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고 이 값을 최종 출력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커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커널은 이제 CNN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커널이란 이제 작은 행렬로 이미지의 엣지나 패턴, 질감 등 특정 특징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이 커널을 이미지 위에 한 칸씩 이동을 시키면서 내적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 연산의 결과로 특징 맵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특징 맵이 무엇인지는 곧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 위에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바로 CNN에서의 C, 합성곱 연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연산을 통해서 슬라이딩하는 위치마다 필터가 이미지의 해당 영역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필터가 가중치가 전통적인 방법처럼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속 최적화가 된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CNN은 사람이 일일이 특징을 설계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가 가장 좋은 특징을 찾아내게 됩니다. 네,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출되는 특징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폴리스 필터는 경계를 검출해내고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라는 거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주고 블러 필터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소벨 필터는 수직이나 수평적인 어, 경계를 강조하는 데 유용합니다. CNN에서는 이 필터의 가중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자동으로 최적화가 된다고 했죠. 덕분에 모델이 스스로 가장 좋은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CNN에서는 이제 하나의 필터가 하나의 특징 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러 개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특징 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feature 맵, 그러니까 특징 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인데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사진들이 저희가 입력하는 원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맵 109, 185, 52라고 표시되는 줄들이 바로 feature 맵인데요. 여기서는 각 feature 맵이 하나의 필터가 이미지를 훑으면서 찾아내는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 특징을 강하게 감지된 부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파란색은 감지되지 않은 부분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한 피처 맵에서 수직선이나 경계선 같은 특징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피처 맵에서는 곡선이나 둥근 형태에도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이미 이미지에서 선은 어디 있는지, 둥근 물체는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얻은 답이 담긴 지도를 측정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NN에서는 이 수많은 지도들을 모아서 이미지의 다양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최종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단순한 패턴을 많이 파악을 하고 중간에는 이제 질감이나 모양, 그리고 후반에는 구체적인 사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경향이 있죠.
네, 다음으로는 CNN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CNN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여러 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뭐 풀링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마무리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레이어는 이제 활성화 함수인데요. 여기서 활성화 함수, 주로 렐루를 많이 쓰는데 활성화 함수를 적용해서 비선형성을 부여해서 복잡한 결정 경계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렐루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계산이 단순하고 기울기 소실 완화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풀링 레이어인데요. 풀링 레이어에서는 이제 특징 맵의 크기를 줄여서 즉 다운 샘플링을 해서 연산량을 절감하고 그리고 위치의 불변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추출된 특징들을 기반으로 최종 분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니면 대안으로 GAP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GAP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어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CNN의 구조를 보면은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볼루셔널 레이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패턴을 추출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속의 엣지나 곡선이나 색상과 같은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징을 찾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작은 필터가 이제 입력 이미지 위에서 한 칸씩 슬라이딩을 하면서 내적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었죠.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돋보기를 들고 이미지를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은 세 가지의 특징 덕분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local connectivity라고 해서 지역적 연결입니다. 하나의 뉴런이 이미지의 모든 픽셀과 연결되는 MLP와 달리 합성급 레이어는 뉴런의 필터 크기만큼 이제 특정 영역과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크게 줄고 이미지의 각 부분에 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중치 공유인데요. 가중치 공유는 이제 하나의 필터가 이미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덕분에 이제 모든 뉴런마다 개별적인 가중치를 학습할 필요가 없어져서 파라미터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 보정인데요. 이제 합성국 레이어에서는 이미지를 1차원적으로 펼치지 않고 3차원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인접 픽셀 간의 관계와 같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산의 결과물로 이제 특징 맵, feature 맵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이 feature 맵에서는 이제 필터가 감지한 이미지의 특징 위치와 강도가 기록이 되는 거죠. 네, 출력 맵입니다. 그리고 출력 크기는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 덕분에 이제 MLP보다 CNN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패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컨볼루셔널 연산을 할 때 출력 크기를 조절하는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패딩입니다. 먼저 패딩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제 합성곡 연산을 반복을 할 때마다 이미지의 해상도가 계속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2 곱하기 32의 이미지를 5 곱하기 5 필터로 3번 연속 컨버전 합성곡을 하면 최종 출력 크기가 28 곱하기 28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CNN의 초반 레이어에서 해상도가 너무 빨리 줄어들게 되면 이제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놓치거나 잃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작은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손실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딩이 필요한데 패딩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은 제로 패딩이라고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합성곱 연산 전에
이제 입력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0을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패딩이 없었으면 5 곱하기 5 크기의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면 이제 출력은 3 곱하기 3으로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패딩이 없이 그냥 3 곱하기 3의 필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마지막에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근데 똑같은 데에서 패딩을 해봅시다. 0, 0, 0. 이렇게 하게 되면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5 그대로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가장자리까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출력 크기가 다시 5 곱하기 5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출력 크기와 입력 크기를 같아지도록 하는 걸 바로 same convolution이라고 불립니다. 네, 패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이미지의 가장자리 픽셀들이 필터에 단 한 번씩밖에 참조가 되지 않지만 패딩을 적용하면 이제 가장자리 픽셀들을 더 많은 위치에서 연산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덕분에 이제 모델의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정보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고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여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깊어져도 크기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패딩은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해상도를 급격하게 줄여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도 이미지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 모델이 더 깊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파라미터는 스트라이드라는 건데요. 스트라이드는 이제 필터가 이미지를 가로지르면서 이동하는 간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빨강색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초록색이 되죠. 근데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2라고 하면은 여기서 했다가 두 칸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드 값을 크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출력 크기가 줄어들고 연산량이 감소하고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얘는 다른 의미로 스트라이드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도 줄어들고 연산량도 줄어들지만 세밀한 정보가 손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스트라이드 1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패딩과 스트라이드라는 두 중요한 파라미터를 통해서 출력 크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 공식을 사용하면 이제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수용 영역 리셉티브 필드라는 건데요. 얘는 이제 특징 맵의 한 픽셀이 입력 원본 이미지에서 보는 영역의 크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용 영역은 커지는데 얘는 초반층에서는 작은 영역을 보면서 저수준 특징을 파악하고 후반 영역에는 넓은 영역을 파악한다고 했죠. 이제 수용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 떨어진 픽셀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어서 이미지의 문맥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널과의 크기, 수영장이라는 게 리세티 필드죠. 리세티 필드는 커널의 크기에 따라서 커널의 크기 그리고 네트워크의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커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수영장도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 곱하기 3 커널을 사용했을 때보다 5 곱하기 5 커널을 사용하면 한 번에 보는 영역 자체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윌세티 필드도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층을 쌓으면 수영장이 누적되어서 확장이 됩니다. 비록 작은 커널을 사용하더라도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각 층의 수영장이 누적되어서 최종적으로는 매우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레이어는 바로 풀링 레이어인데요.
폴링 레이어란 이제 특징 맵의 크기를 줄여서 다운 샘플링을 해서 핵심 정보만 남기는 기법입니다. 폴링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크기를 줄여서 파라미터와 계산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치의 불변성인데요. 물체가 조금 이동하더라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불변성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폴링 레이어 또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불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줄여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는 겁니다.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 이제 맥스 폴링이랑 글로벌 에버리지 폴링인데요. 맥스 폴링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얘는 이제 영역 내에서의 가장 큰 값만 선택을 해서 가장 강한 특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노란색 영역에서 3, 5, 4, 9 중에서 9가 가장 크니까 9만 남겨두는 이런 거를 맥스 폴링이라고 할 수 있고 average 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 내에서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GAP라는 거는 이제 정체 특징 맵에서의 평균을 계산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대체하면서 이제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과적합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일단 이거는 CNN이랑 관련된 영상인데요. 그냥 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첨부를 해봤습니다. 추천해볼게요. 네, 여기서 수많은 컴포지션을 하고 다음으로는 이어서 이제 propagation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propagation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전파라고도 불리는 forward propagation인데요. 여기서는 이미지가 입력되는 이미지를 CNN을 통과하면서 최종 예측 값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는 입력,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필터와 입력의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특징 맵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액티베이션, 주로 렐루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선형성을 부여하고 음수값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나 아니면 이제 GAP를 사용해서 최종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전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backward propagation, back propagation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얘는 이제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 즉 손실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CNN에서는 이제 가중치가 필터의 값이며 이 값들을 전체 공간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손실 함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층의 가중치에 대한 미분값을 계산하는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순전파를 통해서 나온 예측값과 실제 정답 차이, 그러니까 손실을 계산하고 이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CNN에서는 이제 가중치는 필터값과 같다고 했었죠. 이 값은 이제 이미지 전체 영역에서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실 함수 계산에서는 이제 먼저 예측값과 실제 정답 사이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 즉 연쇄 법칙, 체인룰을 사용해서 각 층의 가중치에 대한 미분값, 즉 기울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계산된 기울기를 바탕으로 SGD나 아담과 같은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론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합성급 레이어에서의 필터는 이미지 전체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각 위치의 작은 영역, 즉 입력 패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필터 기울기, 즉 최종 결과에 대한 각 필터의 기여도를 계산할 때 필터가 지나갔던 모든 위치에서 얻은 정보와 그 위치의 영향력을 모두 합산을 해야 됩니다. 이 합산된 값이 바로 필터를 업데이트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력에 대한 기울기, 오차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순전파를 거꾸로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파는 필터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이미지를 관찰을 해서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면 역전파에서는 이제 반대로 어떤 픽셀이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내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순전파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했던 필터를 좌우 상하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뒤집힌 필터를 상류 그레이디언트 합성곱해서 원래 이미지에 어떤 픽셀이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풀링 레이어에 대한 기울기인데요. 이제 풀링 레이어는 이제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기울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레디언트를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맥스 풀링에서는 영역 내에서 가장 큰 값 하나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역전파를 할 때는 이제 선택된 최대값의 위치에만 그레디언트를 전달하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0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verage pulling에서는 이제 평균값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모든 노드의 기여도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영역 내의 모든 값에 1 나누기 영역의 개수만큼 그라디언트를 균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에 쓰이는 계산을 진행을 할 때 쓰이는 이제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데요. 얘를 이렇게 수식 네 수식입니다. 네, 수식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어,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예제를 통해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forward propagation부터 알아볼 건데 이 그림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신경만 모델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입력값 I1, I2가 들어오면 각 노드인 H1, H2는 이제 가중치와 곱해지고 활성화 합수를 거치면서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최종 출력값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출력값과 이제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손실 E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순전파라고 하는데 여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H1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W1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1이랑 W1을 곱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곱해서 H1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H2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이제 여기 출력값도 H1, W4 아니면 O2는 이제 H1W5, H2W6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활성화 함수를 씌운 값이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불리는 거고 얘는 이제 backward propagation에 대한 수식인데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금 계산한 손실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를 얼마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저희가 궁금한 건 각 가중치가 이제 최종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즉, E를 W 값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중치 W4가 최종 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손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W4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미분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얘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저희가 그냥 미적분에서 배웠던 체인룰을 연쇄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풋 1이 이제 W4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웃풋 1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Z1을 구하고 Z1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선 적혀 있지 않은데 H1 W4를 Z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DE를 DW4에 대한 편미분 값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얼마나 업데이트를 하는지 알아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최종 손실에 대한 W4의 영향력을 한 번에 계산하는 대신에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끊어서 계산한 다음에 모두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중치는 이제 원래 있던 가중치 빼기 여기서의 이 값은 학습률을 뜻하는 거예요. 학습률 곱하기 저희가 아까 곱했던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새로운 W4를 이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backpropagation이 되고 W4가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W4는 비교적 간단했는데 이제 W1에 대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할 때 조금 더 복잡한 이유는 W1 같은 경우에는 이제 H1에도 영향을 주고 H2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제 미적분을 배웠던 기억을 토대로 해보면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코드 리뷰인데요. 네, 알렉스넷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이제 2012년에 이미지넷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을 하고 이제 딥러닝의 시대를 연 굉장히 기념비적인 CNN 모델입니다. 알렉스넷의 등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계를 뛰어넘는 딥러닝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줬습니다. 알렉스넷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깊은 구조입니다. 5개의 합성 곱층과 3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포함해서 총 8개의 학습 가능한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서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는데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함수보다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른 렐루를 알렉스넷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dropout이라는 게 있는데 dropout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를 시켜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법을 알렉스넷에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얘는 이제 이미지의 좌우 반전이나 크롭 등으로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여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넷에서는 이제 GPU 병렬 연산을 했는데요. 이제 당시에 메모리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2개의 GPU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절반씩 분할을 해서 학습 속도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각 GPU는 서로 다른 필터 세트를 처리하면서 일부 계층에서 피처 맵을 교환하는 걸 시행을 했고요. 여기서 알렉스넷은 이제 당시 기준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대규모 모델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LRN이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얘는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입니다. 얘는 이제 인접 뉴런의 활성값을 정교화시키면서 큰 값은 억제하고 작은 값을 강화하는 기법입니다. 얘는 이제 생물학적 측면 억제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일반화의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넷의 논문을 한번 리뷰해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알렉스넷은 이러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컨보지셔널 레이어, 그다음에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맥스 풀링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컨보지셔널 레이어, 그리고 맥스 풀링, fully connected 레이어, drop out, 그리고 리니어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 맥스로 출력을 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코드 리뷰로 세션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딥러닝을 수강하면서 이제 과제로 제출했던 거를 한번 가져와 보면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얘는 이제 CNN 모델을 제가 직접 구현을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데이터셋은 이제 캐글에 있는 요가 포즈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클래스가 있는 거죠. 요가의 5가지 포즈가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였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 리뷰를 같이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랙에 올려둔 코드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코드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포트를 해야겠죠, 데이터셋을. 근데 이게 돌리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어가지고 세션을 들을 동안에는 코드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나중에 궁금하시면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값은 다들 보이시죠? 네. 일단 캐글에서 긁어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CNN, 그러니까 모델을 돌릴 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이미지 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리스케일 리스케일을 통해서 이미지 정교화를 먼저 시켰습니다. 이제 모델이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기 위해서 픽셀 값을 0과 1 사이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데이터 증강을 시켰는데요. 모델이 다양한 요가 자세 이미지를 학습하게 해서 이제 과적합을 방지를 시키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원본의 이미지를 약간씩 변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기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과제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CNN 모델을 한번 쌓아보고 얘를 비교하는 과정을 쭉 넣었었는데 세션에서는 파이널 모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코드를 보시면 네, 이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create model final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델 함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어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중요했고요. 그리고 dropout rate를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 0.3, 그러니까 dropout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죠. 얘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값수인 0.3으로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수로 만들면 드롭아웃 비율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을 썼는데요. 얘는 여기서 그 케라스의 시퀀셜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이제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각 레이어를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모델을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레이어들을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레이어와
분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처음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를 쓴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conv2d 이 부분이 2D 합성곱 레이어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32란 이제 필터 또는 커널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32개의 각기 다른 필터가 이미지의 특징, 예를 들어서 수직선, 수평선, 특정 색상 조합 등등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 곱하기 3 이게 바로 커널의 크기입니다. 3 곱하기 3 크기의 필터가 이제 이미지를 훑고 지나가면서 이제 특징을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 렐루를 사용해서 이제 이미지에서 감지된 특징에서 양수값은 그대로 두고 음수값은 0으로 만들어서 모델이 비선형적인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input shape를 150, 150, 3.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만 필요한 파라미터인데요. 이제 얘는 모델에 입력될 이미지의 크기를 가로 150, 세로 150, 그리고 3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게 맥스풀링인데요. 맥스풀링 2D를 사용해서 이제 2 곱하기 2 크기의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사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특징 맵에서의 크기를 줄여서 계산량을 감소시키고 이제 이미지 내에서의 특징의 위치가 약간 변하더라도 동일한 특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구조의 깊이는 32, 64, 그리고 128 이렇게 필터의 수를 점차 늘리면서 레이어를 깊게 쌓습니다. 얘는 초기 레이어에서는 간단한 특징을 학습하고 뒤로 갈수록 이제 얘를 조합해서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 효과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류를 하는 작업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징 추출기에서 뽑아낸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분류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flatten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 합성곱 풀링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다차원 특징 맵을 1차원으로 쭉 펼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얘는 덴스 레이어에 입력을 넣기 위해서 쓰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opout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기법이에요. 여기서 훈련 과정에서 지정되어 있던 비율 30%만큼의 뉴런을 무작위로 비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모델이 특정 뉴런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않고 다양한 뉴런을 사용해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제를 시켜서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 64 액티베이션 렐루를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64개의 뉴런을 가진 fully connected layer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flatten된 특징 벡터를 입력받아서 분류의 중요한 고차원 패턴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레이어입니다. 여기서는 5가 사용이 되는데 얘는 이제 요가 포즈가 5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최종적으로 분류를 해야 할 클래스의 개수, 즉 5개의 요가 자세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로 했는데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뉴런의 출력값 총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서 모델이 각 요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률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1, 0.01, 0.8 등등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면 세 번째 자세에서의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은 이제 모델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학습 설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모델의 가중치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손실을 줄여 나가는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성능이 좋아서 널리 사용된다고 배웠었죠. 러닝 레이트로 이제 학습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 함수 categorical cross entropy 얘를 사용을 했는데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정답과 모델의 예측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accuracy라는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이제 훈련 과정을 모니터링할 평가 지표로 정확도를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위에 설명을 다 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헷갈리시면 위에 보시면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 거죠. 이제 위에서 정의하고 컴파일한 모델 객체를 반환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바로 훈련에 사용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정의한 이런 create model final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CNN의 모델을 실제로 생성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에 정의한 CNN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운 모델 객체를 만들고 이제 dropout 0.3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파이널 핏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작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train gen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생략되어 있던 코드에 있는데 얘는 이제 모델이 학습할 훈련 데이터입니다. 이제 배치 단위로 이미지와 정답 라벨을 모델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validation, 테스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검증 데이터인 거예요. 이제 한 번의 에포크마다 끝날 때마다 이제 모델의 성능을 이 검증 데이터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얘를 통해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과적합되지 않고 처음 보는 데이터에도 일반화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출력되는 걸 보면 이제 에폭마다 accuracy나 loss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함수는 이 history final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객체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폭마다의 훈련 손실과 정확도 그리고 검증 손실, 정확도 이렇게 네 가지가 저장이 되는데 이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나중에 학습 과정을 시각화하는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classification report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를 했는지 볼 수가 있고 저는 이 과제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쌓으면서 비교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뭐가 제일 괜찮았고 뭐가 제일 별로였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좋다.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최종적인 모델인 이 파이널 모델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썸머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썸머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처음에는 저희가 MLP의 한계를 알아봤었죠. 이제 MLP는 이미지의 공간 정보 손실과 많은 파라미터로 인해서 과적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CNN이 등장을 했고 이 CNN은 파라미터의 효율성 그리고 3D 구조를 유지하고 위치, 형태 불변성 덕분에 이미지 분석에 강력합니다. 그리고 커널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CNN의 구조 그리고 패딩, 스트라이프 리셉티브 필드, 요 폴링 레이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알아봤었죠.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CNN의 학습 과정을 알아봤었는데 이제 순전파로는 예측값을 만들어내고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필터값을 업데이트한 것도 저희가 배워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알렉스넷을 소개하면서 이제 컴퓨터 비전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을 설명해줬고 마지막에 이제 코드 리뷰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오늘 CNN에 대한 발표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